강원도 군부대 위병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 여자가 처음 보였던 날은 장맛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6월의 어느 여름날 밤이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게다가 비까지 내려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여자가 보인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진다. 우리 부대는 반경 3km 이내에 민가가 없다. 산속에 처박힌 구역막사의 부대였다. 밤에 위병소 근무를 서면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바람소리와 새소리뿐이다. 간혹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 야간 사격을 하면 총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밤에 우리 부대 주변에서는 그 어떤 인공적인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일병이 되면서 처음으로 위병소 근무를 나가던 날이었다. 우리 부대는 일병이 되어야만 부대 정문인 위병소 근무를 할 수 있었다. 근무는 새벽 1시에서 2시 근무였다. 초여름인데도 밤에는 생각보다 서늘했고 맑디 맑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올라 주변 시야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근무가 지루했는지 내 사수인 김 병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저기 앞에 폐가 하나 있지? 우리 부대 위병소 전방 50여 미터 우측에 폐가가 하나 있다. 저 집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내가 얘기해주지. 김 병장은 무슨 1급 비밀이라도 나에게 얘기하는 양 조용히 소근대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일 거야. 내가 이 부대에 오기 전에 저 집에 부부와 20살인 딸 한 명이 살고 있었대. 그 집 딸은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이 부대 군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부부는 사슴농장 일과 인접부대 병사들을 상대로 여러 일을 대행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지. 무슨 일을 대행합니까? 그거 있잖아. 군대 편지 말고 사자 편지 보내주고 물건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간혹 읍내에서 사올 물건도 대신 사다 주면서 군인들로부터 돈을 좀 받았지. 왠지 괴기스러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런데 우리 부대원 중에 졸라 잘생긴 놈이 있었는데 그 집 딸내미와 눈이 맞았나 봐. 사람들 얘기로는 여자가 그놈을 무지하게 좋아했다더라고. 그놈은 단지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그 딸내미를 만났고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2~3명의 사회의 여자들이 면회를 왔다 갈 정도로 여자가 많았음에도 그 집 딸내미를 계속 몸에 품었다는 거야. 그 딸은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녀석 제대 날짜가 다가오자 여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가 자기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은 이미 그놈한테 줘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잡기 위해 결국 임신을 택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놈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 그놈은 그냥 제대해버렸고 연락도 끊어버렸지. 군대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제대 후 그 딸내미가 부대까지 찾아와서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쑤시고 돌아다녔나 봐. 그러나 아무도 그놈과 연락을 취할 수 없었어. 그 뒤로 여자가 한 달여 동안 보이지 않았었나 봐. 그 녀석 찾으러 다녔을지 모르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반해골이 되어서 돌아온 여자는 거의 실성지경에 이르게 되었지. 그 부모들도 부대에 와서 그놈 찾아내라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그때쯤 내가 이 부대로 배치받은 거지. 그런데 말이야, 소름 끼쳐. 왜 그러십니까? 김 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꼴깍 삼켰다.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밤에 위병소 근무자가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집 딸내미가 집 앞에 우거진 미루나무 사이에서 반드시 서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대. 밤이라서 잘 구분은 안 갔는데 사람이 분명하고 똑바로 서서 나무 사이로 자기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야. 김 병장은 다시 한번 침을 꼴깍 삼키며 하고자 하는 나머지 말을 이어갔다. 여자가 흔들거리더라는 거야. 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죽은 겁니까? 목매달아서? 공포스러워하는 내 표정이 즐거웠는지 김 병장은 조용히 얼굴을 나에게 들이대며 말했다. 시작은 그때부터였지. 그 여자는 죽었어. 내 말대로 목매달아서. 그때가 바로 내가 이 부대에 배치받은 지 2달이 다 되어갔을 때지. 나는 미친 여자의 단순한 자살로 알고 있었는데 부대원들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 모두들 함구하고 있었지만 난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뒤에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지. 그때 나를 무지하게 아끼던 말년 병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하기 전날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이등병이었을 텐데 왜 얘기를 해준 겁니까? 그게 말이야. 그 여자가 죽은 뒤로 위병소에서 근무자들이 그 여자를 봤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거든. 귀신 말입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몇 야간 근무자들이 그 집 딸내미를 텅 빈 집 근처에서 봤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침을 한 번 삼켰다. 근데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미루나무 사이에서 흔들리더라는 거야. 나는 등골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하였다. 한 번은 그것을 목격한 근무자가 위병소 서치라이트를 켠 거야.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더래. 나는 지금 김 병장에게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지금도 나타납니까? 그러자 김 병장은 모든 얘기가 끝난 것처럼 나로부터 얼굴을 멀리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 부대 배치받은 뒤로 한 번도 없었어. 너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없잖아. 네, 그렇긴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그해 장마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근무는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 부대는 규정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자 중 한 명은 초소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 부사수가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쓰고 비나 눈을 맞으며 밖에 서 있게 되었다. 부사수로 정형 일병과 사수로 최형 상병이 밤 11시에 근무를 나갔을 때 얘기다. 간간히 어둠 속에서 비가 흩날리는 밤이었다. 우위를 뒤집어 쓰고 20여 분 정도 근무를 서고 있던 일병이 초소 안에 상병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말로 얘기를 건넸다. 최 상병님,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그때 갑자기 사수인 최 상병도 일병을 향해 말했다. 나만 들리는 게 아니었군. 최 상병도 정체 모를 그 소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거였다. 알 수 없는 여자의 소리. 흐느끼고 간간히 웃기도 하고 뭐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뭔가에 홀린 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알 수 없는 정체의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소 밖을 응시하고 있던 최 상병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였다. 왜 그러십니까? 최 상병님. 저거 안 보여? 전방 50m. 최 상병은 소총을 움켜쥐고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실탄을 장전하는 것이다. 따라 넣은 정일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전방 50m쯤의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 형상.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 형상이 보이다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우리 부대는 최전방 부대이다. 평소에 근무를 설 때 공포탄 없는 실탄 근무를 선다. 게다가 장전은 하지 않지만 탄창을 삽탄 상태로 한 후 근무를 서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 상병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장전을 하는 것이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감쌌다. 최 상병은 겁에 질린 게 확실했다. 50m 전방에 있는 사람에게 수화를 하다니. 얼떨결에 똑같이 목표를 조준하고 있는 정일병도 마찬가지였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벽돌. 최 상병은 암구호를 외쳤다. 응답 없는 사람의 형상. 벽돌. 정일병은 그 사람의 형상이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간 최 상병이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방 부대라고 하지만 철책 근무를 서지 않는 한 저항하지 않는 미확인 물체에 대해 방아쇠를 당기진 않기 때문이다. 최 상병의 마지막 암구호가 울려 퍼졌다. 벽돌. 안 됩니다, 최 상병님. 정일병은 급하게 최 상병 소총의 방열판을 움켜쥐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휘둥그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최 상병의 얼굴이 정일병에겐 더한 공포로 다가왔다. 안 됩니다. 민간인이면 어떡합니까? 부대에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사수고 누가 부사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최 상병은 조용히 일어나 그 형상을 아무 말 없이 주시했다. 빗방울이 엄청나게 굵어지고 나서야 그 형상은 사라졌다. 한동안 멍하니 초소 밖에서 자리를 지키던 최 상병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장전된 총알을 분리하고 탄창에 다시 끼워 넣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귀신 소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중대장의 엄한 훈계가 있었음에도 부대원들은 그 소문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그날의 근무 시간표가 붙여지는데 모든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밤 시간대 의병소 근무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다. 우리 부대의 최악의 근무지는 바로 탄약고였다.
탄약고는 부대 내무반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의 참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다. 탄약고 초소 앞에는 작은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나무다리가 있다. 초소 뒤편으로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겁나는 것은 그 언덕 뒤가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이다. 버려진 묘지들이 아닌 공원묘지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밤 근무자에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부대는 지원부대다. 1년 중 2, 3개월은 부대원의 반 이상이 훈련 지원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위병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초로 근무를 선다. 탄약고에 배정받은 근무자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을 만난 것이다. 산속에 공동묘지를 끼고 있는 초소에서 1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약고 근무는 보통 상병들이 나간다. 박상병은 우리 부대에서 강한 군인의 상징이다. 강심장인지는 모르지만 몸짱에 항상 남자다운 성격으로 간부들이나 고참들로부터 신임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다. 그날은 새벽 2시 근무였다. 인터폰으로 통화하던 당직 하사의 큰 호통 소리에 당직 사관인 소대장이 벌떡 깨어났다. 박상병, 미친 새끼가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초소에 누가 자기와 같이 있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허공을 가르는 총소리가 들렸다. 소대장과 당직 하사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후 미친 듯이 탄약고를 향해 뛰어갔다. 잠에서 깬 2~3명의 말년 고참들도 따라서 뛰쳐나갔다. 100여 미터를 달려 황급히 도착한 탄약고 앞 나무다리를 건너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탄약고 쪽을 총으로 겨누고 있었다. 장마철이었지만 간간히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 때문에 누구인지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프레시를 박상병 등에 비추던 소대장이 물었다. 박상병, 내가 쐈어? 아무 말 없이 몇 초간을 계속 탄약고를 주시하던 박상병이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돌렸다. 프레시 불빛 속에서 확인된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당시 목격했던 고참들 얘기로는 박상병에 튀어나올 듯 크게 부릅뜬 눈이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한다. 소대장은 신속히 박상병의 총기를 회수하고 탄약고 근무를 2시간씩 복조 근무로 돌렸다. 행정반에 돌아와서도 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흐느적거리는 박상병의 목덜미를 당직 하사가 움켜쥐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박상병에게 소대장은 물었다. 무슨 일이야? 고개를 떨구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는 분비물을 떨구며 박상병은 입을 열었다. 소대장님, 귀신을 봤습니다. 이 한마디에 행정반에 있는 사람들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다. 탄약고 초소 새벽 2시 근무자인 박상병은 이전 근무자와 교대를 하였다. 이전 근무자로부터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상병은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근무에 임했다. 탄약고 초소는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다. 블록 벽돌로 가슴 높이까지 쌓아 올린 구조의 천장은 슬레이트로 덮여 있다. 벽돌과 천장 사이에는 4개의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고 정면의 공간은 유리, 그리고 측면과 후면은 비닐로 둘러싸여 있다. 20여 분이 지났을까? 박상병은 바람 소리 사이로 들리는 작은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에 박상병은 스스로 강건해지려고 했지만 정치 모를 그 소리 때문에 초소 밖으로 일단 뛰쳐나왔다. 그리고 초소 뒤쪽 공동묘지가 있는 언덕을 향해 총을 겨눴다. 욕이 저절로 튀어나오면서도 박상병은 계속 자신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소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박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총알 한 발을 짱전하였다. 전에 있었던 귀신 소동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미터 언덕 위에 나타난 희멀건 형상. 극도로 흥분한 상태임에도 박상병은 천천히 초소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탄약고 초소에 누가 있습니다. 인터폰으로 통화를 하는 와중에 박상병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바로 코앞에 유리창 정면에 나타난 희멀건 형상. 박상병의 온몸은 굳어버렸지만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조용히 소총의 안전핀을 풀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에 나타난 그 희멀건 형상이 자신의 뒤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상병은 고개를 모두 돌려 그 정체 모를 형상의 얼굴을 확인할 만큼 강심장은 아니었다. 고개를 돌리는 와중에 박상병은 방아쇠를 당겨 허공에 총탄을 날린 후 미친 듯이 초소를 뛰쳐나왔다.
그리고 나무다리를 건너 참나무 아래에 웅크린 후 초소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래도 난 아직도 박상병이 엄청난 강심장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일 그 여자 형상이 초소 안에서 내 뒤에 있다고 생각되었다면 난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얘기를 마친 박상병은 내무반으로 조용히 이동하였다. 이미 내무반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부대원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들어오는 박상병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당분간 박상병, 야간 근무 열애시켜. 행정반에서 들리는 소대장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무표정한 얼굴의 박상병은 침상에 걸터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두세 번의 긴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몇몇 병장들의 괜찮냐는 질문에 박상병은 괜찮다며 근무 복장을 조용히 해체했다. 그러나 빨갛게 충혈된 박상병의 두 눈을 보고 더 이상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다. 그 뒤로 박상병은 며칠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위병소에 이어서 이번엔 탄약고라니. 부대 전체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공포가 서서히 엄습해왔다. 박상병 사건 이후로 위병소와 다른 초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탄약고는 2시간 교대로 바뀌었다. 밤 근무를 2시간씩이나 서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혼자 공동묘지를 끼고 산속에 1시간 동안 처박혀 있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견 나간 부대원들이 돌아오면 1시간으로 줄기 때문에 당분간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귀신 소동은 드디어 나에게까지 찾아왔다. 그날은 정말로 기분 나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다. 새벽 2시 근무였는데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장대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나는 판초 오이를 뒤집어 쓰고 밖에 서 있었으며 나의 사수인 정상병은 초소 안에 처박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끄러웠다. 판초 오이로 덮은 헬멧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주변 숲에 나뭇잎을 강타하는 빗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게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대비가 쏟아져서 그야말로 전방 1m 안의 물체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말로 누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내가 그 형상을 발견한 건 근무 시작 20분이 지났을 때였다. 새벽 2시 20분. 내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손목시계에 내장된 조명등을 켜고 봤을 때이니까. 난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한다. 2시 20분. 시간을 확인한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전방을 주시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전방 10수 미터 정도의 희멀건 형상이 미류나무 쪽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어두워 미류나무에 매달려 있는 건지 그냥 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미류나무 쪽이었다. 난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고참들이 얘기해준 적응시라는 말이 떠올랐다. 불빛을 보고 아주 어두운 곳을 쳐다보면 망막에 잔상이 남는다. 보통 파르스름하게 잔상이 나타난다. 그때는 눈을 10초 정도 감았다가 떠라. 그리고 한 곳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라. 내 머리가 사물을 왜곡시켜 표현한다. 고참들이 얘기해준 기억이 난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속으로 10초를 세면서 그리고 눈을 떴다. 그러나 나는 다시 눈을 감아야 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10초를 세는 동안 나는 이미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다시 눈을 떴다. 아직도 그 형상이 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헛기침이 나왔고 나는 입속에 빗물이 쏟아져 들어감에도 위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려 긴 호흡을 하였다. 그 희멀건 형상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나를 내 스스로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형상을 주시한 채 정상병을 불렀다. 들릴 리가 없었다. 4~5m 거리지만 서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내 목소리는 이미 빗소리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정상병이 있는 반대편 초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가만히 초소 안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정상병을 불렀다. 정상병님. 그러자 갑자기 정상병이 움찔하더니 나를 뒤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뭔데? 저기 미류나무 쪽에 뭐가 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상병은 판초 오이를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았다.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영화처럼 조금 전만 해도 미류나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상병은 내 말을 믿어주었다. 이렇게 어두운데 보였단 말이야? 어떻게 보였는데? 그냥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갔어?
미류나무 쪽 중간쯤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귀신 년인가 보다. 상병 마로봉인 정상병은 짬밥에 걸맞게 아무것도 아닌 양 나에게 겁먹지 말라고 충고했다. 정상병은 내가 걱정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지 초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와 똑같이 비를 맞으며 내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다소 안심이 되었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엔 소리가 들렸다. 천지에 쌀알이 쏟아지는 듯한 빗소리에 섞인 작은 소리.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몇십 초가 지나자 곧 알아들을 수 있었다. 토하는 소리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오금이 저리다는 것을 느껴봤다. 전기를 맞은 것처럼 무릎 관절이 찌릿거렸다. 정말로 주저앉고 싶었다. 정상병은 나와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확실했다. 정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내 머릿속의 두뇌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며 열심히 작업 중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적당한 답안을 제시했다. 정상병님, 개구리 소리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정상병은 그제야 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잘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다.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정체 모를 소리를 듣고 있던 정상병이 말을 이어갔다. 그럼 아까 내가 봤다던 건 뭐야? 내 머릿속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안 되겠다. 유압까지 순찰 좀 해보자. 순찰 말입니까? 그냥 본대에 연락하심이. 이 새끼 이건 맞네. 당직사관 오늘 누군지 알아? 수송관이잖아. 그 새끼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아마 군화발로 이단 엽차기 할 거다. 난 나름대로 강심장이라고 생각하며 내 스스로를 단련시켜왔지만 솔직히 겁이 많다. 차라리 수송관한테 욕먹고 이 상황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 그러나 수송관 못지않은 성격의 정상병은 이런 나의 생각에 절대로 동의할 인물이 아니었다. 우리 둘은 손전등을 손에 쥐고 그 토악질하는 소리를 향해 조금씩 걸어나갔다. 장대비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했다. 빗줄기에 빛이 산란되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거의 십수 미터 전방까지 다다른 것 같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깨에 매달린 소총에 개머리판을 펴고 총구를 들어 올려 전방을 조준했다. 내 머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정상병이 갑자기 장전을 했다. 안전핀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지만 여차하면 방아쇠를 당길 기세였다. 제발 정상병이 미쳐 날뛰지 않길 바랄 뿐이다. 행여나 정상병이 나를 귀신으로 본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제 멀어야 10m 전방이다. 땀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액체로 내 얼굴은 이미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런데 수미터 앞에 도달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고안한 답안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분명 사람 소리였다. 개구리 소리가 아니었다. 아직도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만 이건 분명 사람 소리였다.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확인이 안 되었다. 잡초와 잡목으로 우거진 덤불 속이라 직접 파헤치지 않는 한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정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형체를 조준하며 수화를 했다. 누구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멈추었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했다. 그 토악질 소리가 들리지 않자 빗소리만이 주위를 감쌌다. 그러나 그 시끄러운 빗소리도 우리들에게는 무섭도록 소름 끼치는 고요한 정막이나 다름없었다. 서치라이트 켜. 잠시 넋이 나간 듯 나는 정상병의 명령을 놓치고 말았다. 초소에 서치라이트 켜라고. 그제야 나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며 초소로 향했다. 위병소는 야간 근무 중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서치라이트를 켤 수가 없다. 서치라이트를 켜면 그날 근무 일지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저것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초소 안에 스위치를 올리는 것만이 나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난 초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 바람이 어긋났음을 알게 되었다. 초소문을 열자 초소 안에 누가 있는 것이다. 손전등에 비친 흰색과 검은색.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 수 있는 처녀 귀신이라고 부르던 흰 소복에 검고 짙은 긴 생머리. 어쩌면 단순한 흰색과 검은색을 내 머리가 그렇게 해석했는지도 모른다. 눈으로 보이는 검은색 두 점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 내 두 다리는 버티지 못하였다. 기절해 보았는가?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훈련소에서 행군 중에 탈진으로 기절해 본 적이 있다.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수통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는 바람에 염분 부족으로 탈수와 탈진이 동시에 온 것이다. 6시간 넘게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난 계속 걸었다. 그리고 도착 지점 200여 미터를 앞두고 안도감이 밀려오자 나는 바로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 그때는 기절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난 내가 잠깐 잠이 든 줄 알았다. 조교와 동기들의 도움으로 난 몇 초 만에 바로 깨어났다. 그리고 행군을 완료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나른해지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외마디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영화 속의 비명은 다 거짓이었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갑자기 사물이 멀어지고 눈앞의 영상이 시선 중심으로 모아지면서 주변이 TV 화면 꺼지듯이 어두워진다. 그래도 난 군인이었나 보다. 무릎을 털썩 꿇어 주저앉으며 기절 직전까지 갔지만 내 오른손의 소총은 놓지 않았다. 내 머리는 그 여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떨어뜨린 손전등 때문에 그 형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소총을 들어 쏘라고 명령하였지만 정말로 바늘 하나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난 미친 듯이 정상병을 불렀지만 만취한 사람처럼 혀가 구부러져 발음이 되지 않았고 가는 숨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기세에 눌린 나는 바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정상병에 미친 듯한 외침이 들렸다. 불 켜라고. 그런데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자세로 머리를 숙인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장대비만 계속 맞고 있었다. 차라리 기절해 버렸으면 좋겠다. 바보 같은 내가 정말 싫다. 이런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자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정상병이 참지 못하고 돌아왔다. 내 오른쪽 뺨에 손전등이 비치는 것이 느껴졌다. 너 왜 그래? 조용히 다가와 내 얼굴을 확인하던 정상병이 또다시 물었다. 초소에 불 켜라고 했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난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돌려 울먹이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초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정상병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뭐라고? 그년이 초소 안에 있단 말입니다. 평소 거친 언행을 하지 않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뱉는 욕설을 막을 수 없었다. 정상병은 후다닥 총을 초소 쪽으로 겨누고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었다. 이리저리 살피던 정상병이 내게 물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화가 난 듯한 정상병은 초소문을 부서져라 쾅 닫아버렸다. 오늘 그 여자가 날 엿먹이려나 보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군화발이 내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다. 정상병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를 발로 밀어버린 것이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 넘어진 나는 다시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바보같이 보이는 내가 미웠는지 정상병은 다시 한번 군화발로 내 가슴팍을 밀어붙여 나를 넘어뜨렸다. 내가 상체를 다시 일으키자 정상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다. 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단지 무능한 군인처럼 보이는 내 자신이 미울 뿐이었다. 수차례 정상병의 발길질이 끝나자 그제야 나는 제정신이 드는 듯했다. 온몸에 도끼 같은 기운이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난 정상병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내 자신을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정상병은 한동안 내 앞에 서서 거친 숨을 수차례 몰아쉬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이 끝나자 정상병은 초소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어가 서치라이트 스위치를 올렸다. 순간 전방 50여 미터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역시나 장대비 때문에 빛이 산란되어 사물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었다. 주변이 밝아졌음을 느낀 정상병은 다시 그 소리가 나던 덤불숲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소총을 움켜쥐고 정상병을 따라 뛰어갔다. 미친 사람처럼 정상병은 덤불숲 속에 들어가 발길질을 하고 소총의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무려 5분여 동안 미친 듯한 행동을 반복하던 정상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스르륵 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상병이 덤불숲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판초 오이에 여기저기가 찢겨 있고 그의 온몸은 빗물로 흥건해져 있었다. 뒤집어 쓴 판초 오이와 헬멧 라인 아래로 콧날과 입만 보이며 긴 숨을 내뱉고 있는 정상병의 모습은 조금 전에 그 형상보다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돌아가자. 좀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나지막한 억양으로 정상병이 말을 했다.
정상병이 총을 쏘지 않은 걸 보면 행동은 미친 듯 보였지만 정신은 있었나 보다. 초소로 돌아와서야 우리는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상병은 초소 문 앞에서 한번 멈칫하더니 천천히 초소 문을 열고 들어가 수화기를 틀었다. 서치라이트의 스위치를 조용히 내리며 정상병은 수송관에게 서치라이트를 켜게 된 경위를 보고하고 있었다. 자세한 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치광이 수송관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염려가 되었지만 정상병의 판초 우위가 여기저기 찢겨 있고 두려움에 휩싸인 듯한 우리 둘의 모습을 본 수송관은 30분이 넘도록 조용히 우리 얘기를 들어주었다. 결론은 역시 내가 헛것을 본 걸로 끝났다. 들어가 쉬어라. 오늘 들은 얘기는 내일 중대장한테 보고하겠다. 그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은 이 부대에 처음 배치받은 날 빼놓고 처음이다. 다음 날 우리는 중대장에게 불려갔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중대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군인 정신 부족 같은 훈계는 하지 않았고 근무에 열중하라는 말만 하였다. 그날 이후로 정상병은 말이 없어지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쉬는 시간이면 내무반 뒤뜰에 혼자 앉아 연신 담배만 피워댔다. 우리는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식당 청소와 아침 근무자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주는 우리 소대가 담당이었다. 밥을 챙길 수 없는 아침 근무자의 식사는 담당 소대가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 그런데 배식과 청소에 열중한 나머지 아침 근무자의 식사가 늦어진 것이다. 근무자가 돌아왔을 때 부대원들은 거의 식사가 끝나가는데 근무자 식사가 준비 안 된 것이다. 근무자인 1소대 이상병이 우리 소대 일병들에게 다가와 짜증을 냈다. 어디다 정신 팔고 다니는 거야? 그제야 근무자 식사를 깜박했다는 사실을 안 일병들은 밥을 먹던 도중 급히 일어나 사과했다. 시정하겠습니다. 곧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일병 막내 축에 속하는 나는 후다닥 식판 2개를 들고 배식판으로 향했다. 이상병은 계속 안이 꼽다는 듯이 성질을 냈다. 너네 귀신 나타났다고 위병소에 불도 켰다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정상병이 음식물이 담긴 식판을 이상병에게 던져버렸다. 이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욕설과 함께 미친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정상병은 이상병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길질을 사정없이 날렸다. 며칠 전 밤에 보았던 정상병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된 것 같았다. 여는 알 같았으면 뜯어말리고 끝날 일이었지만 그날은 정상병이 큰 실수를 하였다. 중대장이 사병 식당에서 식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중대장 앞에서 사병들 간에 그런 험한 꼴을 보였으니 난리가 아니었다. 분노한 중대장은 정상병과 이상병에게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 것을 명령했다. 늘 보는 얼차려이지만 다른 점이라면 그날은 군장 속에 모래와 자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장은 굉장히 엄했다.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 모자라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까지 포복으로 기어서 가도록 했다. 서서 밥 먹는 중에도 군장을 벗지 못하게 했고 식사가 끝나자 다시 포복으로 연병장까지 기어가 뺑뺑이를 돌게 만들었다. 부대 분위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침체되어 있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루 동안의 얼차려가 끝나자 정상병은 이상병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넨 후 조용히 내무반 뒤뜰로 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의 몸은 물을 끼얹은 듯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그가 괜히 나 때문에 얼차려를 받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정상병님, 괜찮습니까? 나의 물음에 정상병은 아무 대답도 없이 담배만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멍하니 전방에 시선을 고정한 채 연신 담배만 빨던 정상병이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귀신 봤다는 날, 내가 초소 안에 그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정상병이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정상병도 초소 안에서 그 여자를 봤다고 말했다. 정상병은 계속 전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지막 한 모금의 담배를 빨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묻자 정상병은 담배꽁초를 슬리퍼 바닥으로 끄고 다시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미간에 깊은 주름을 만들며 말을 이어갔다. 반투명한 희멀건 여자 형상이 허공에 반쯤 떠 있더라.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해볼 상대도 아니었어. 너무 겁이 나서 얼른 문을 닫았어.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야겠는데 아니 미친 척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화가 갑자기 치밀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송관이나 중대장한테 그 얘기 안 하셨습니까? 넌 부사수고 난 사수 아니냐. 게다가 다음 달이면 병장 달 놈이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날 뭘로 취급하겠냐. 본의 아니게 너만 찌질한 놈으로 만든 것 같다. 그 해의 장마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조금씩 정상병은 정상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부대원들은 야간 근무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 조명이 없는 탄약고에 백열등이 설치되었고 조금만 이상한 징후라도 보이면 위병소에 불이 켜지기 일쑤였다. 우리는 빨리 파견 나간 부대원들이 돌아오길 염원했다. 또 한 번의 소동이 벌어진 것은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완전히 장마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며칠 동안 구름만 끼어 있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그날은 야간 사격을 하는 날이었다. 주간 사격 때는 보통 소대장이 인솔을 하는데 그날은 중대장까지 참가를 하였다. 우리 부대는 자체 사격장이 있다. 연대나 사단 규모 사격장보다 작고 표적도 자동화 타깃이 아니지만 150m까지 표적을 설치할 수 있는 비교적 중급 규모의 사격장이었다. 대신 사로의 수는 작아서 동시에 5명 정도만이 쏠 수 있었다. 조그만 산 중턱쯤에 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로로부터 뒤쪽 10여 미터 아래에는 작은 연습장 겸 대기소가 있다. 그날 야간 사격은 0점 조준용 종이 타깃을 25m 전방에 놓고 실시하였다. 야간 사격을 할 때는 가늠자와 가늠쇠에 형광물질을 바른다. 야간 사격은 가늠자 구멍을 통해 조준이 어렵다. 따라서 두 군데에 발라놓은 형광물질의 위치를 일치시키고 대충 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표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맞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누가 보름달도 아닌 구름 낀 금음달 아래서 보이지도 않는 25m 거리에 있는 황토색 재생용지를 맞추겠는가. 그냥 감으로 쏘는 것이다. 때문에 가끔 말년 고참들은 소총의 안전핀을 단발이 아닌 자동으로 놓고 그냥 드르륵 갈겨버리기도 한다. 말년 병장들이 하니까 중대장이 모르는 척하는 거지. 내가 그랬으면 당장 얼차례를 받을 일이다. 난 화약 냄새가 좋다. 어깨를 전해지는 소총의 반동이 좋다. 그리고 이 산 저 산에서 메아리 치는 소총 소리가 좋다. 난 총을 잘 쏜다. 논산훈련소 자동화 타깃에서 전진 무이탁 자세로 20발 중 19발을 맞춘 적이 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쏴보는 총이었는데 조교가 사회에서 총 쏴봤냐며 물을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격은 나에게 군 생활 동안 고마운 존재였다. 나에게 휴가를 한 번 더 보내줬으니까. 안전검사를 마치고 1조 사격이 끝나자 뒤에 서서 대기하던 2조가 사로로 진입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격 중지. 중대장의 엄명이 떨어졌다. 중대장이 왜 사격을 중지시켰는지 사로에 서 있던 모든 부대원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표적 너머 숲이 시작되는 곳에 희멀건 형상이 서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몇몇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볼 수 있었다. 사람일 리는 없다. 사격장 주변은 목책과 시멘트 방호벽으로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일단 부대 반경 3km 이내에는 민가가 없다. 인접한 부대도 없다. 간첩이라면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사격장 표적 근처에서 자신을 드러내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사격 전에 표적지 주변을 순찰하고 사격 5분 전에는 사이렌까지 울리고 경고방송까지 한다. 집단 최면이 아니라면 우리 대부분은 두 눈으로 그 형상을 본 것이다. 사격 중지를 명령한 중대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 움직이지 않는 형상만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 형상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거기 누구요? 메아리처럼 중대장의 목소리가 사격장 주변을 맴돌았다. 아무 반응이 없는 그 형상. 갑자기 중대장이 그 형상이 있는 표적지 뒤에 숲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중대장.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형상은 말이 없었다. 가까이 접근한 중대장은 그 형상이 뭘로 보였을까? 목책과 방호벽 때문에 어쩌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격장은 사로에서 표적지까지 완만한 U자로 구부러진 형태라 표적지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면 목책과 방호벽 뒤편이 보이지 않는다. 중대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왜 우리 부대원들에 이러십니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왜 우리 부대원들을 괴롭히십니까? 그런데 중대장의 이런 질문에 돌아온 것은 외마디 비명소리였다.
우리는 동시에 살을 내는 듯한 전율과도 같은 소름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내 옆에 고참들의 숨소리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확실히 남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냥 비명소리가 아니었다. TV 사극에서 고문을 당할 때 고통에 못 이겨 울부짖는 소리. 우리를 깨운 건 중대장의 외침이었다. 밑에 있는 부대원들 전원 소집시켜. 우리는 근무자를 제외한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총과 손전등을 준비하고 표적지 주변으로 모였다. 잘 들어라. 오늘 그년이 누구인지 잡는다. 1소대는 사격장 왼쪽, 2소대는 사격장 오른쪽 외곽으로 돌아라. 3소대는 정면 쪽문을 통해 나가서 숲속을 뒤진다. 그리고 4소대는 나와 함께 위병소 뒤쪽의 새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숲속을 살핀다. 그리고 탄창 분리해라. 절대로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싸우더라도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소대장은 내려가서 위병소 포함 부대 내의 모든 근무자들에게 불을 밝히라고 해라. 모두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수색을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우리의 야밤 순찰은 시작되었다. 이 소대에 속한 나는 사격장 오른쪽 외곽으로 진입하여 목책과 방호벽 외곽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며칠 동안 비가 거의 안 왔음에도 아직도 산속의 흙은 걷기 불편할 정도로 질퍽거렸다. 게다가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무성한 덤불과 잡목은 우리의 전진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다. 부대원들이 같이 있음에도 수색 작업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거진 덤불 속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손으로 하나씩 열어젖힐 때마다 누군가가 바로 코앞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이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우리 부대는 가을에 이 산에서 사리나무 채취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길을 잘 모르는 졸병들이 길을 잃을까봐 고참들은 수시로 2m 이상 서로 떨어지지 말 것을 계속 강조했었다. 30여 분이 지나자 수미터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속에서 부대 쪽을 내려다보니 부대 전체가 하얗게 밝혀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뿐만 아니라 거의 부대원들의 생각은 같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예상은 맞았다. 수색 시작 1시간 뒤쯤에 우리는 모두 아무런 소득 없이 산 정상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그날 야간 사격은 그렇게 끝났다. 밤 12시가 넘도록 행정반에서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말년 병장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 소동을 겪었던 모든 사병들과 말년 병장들, 소대장, 수송관 모두가 다음날 아침 중대장에게 불려갔다. 물론 나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 모두들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은 좋게 걸리는 듯했다. 그 와중에 나는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부대에 오기 한참 전에 한 사병이 외곽 초소 근무 중에 총을 난사했다고 한다. 다행히 같이 있던 근무자를 포함 아무도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 사병은 군기 교육대로 끌려갔고 부대에 복귀하였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 갔다는 것이다. 당시 그 사병은 무엇에 홀린 듯 미친 사람처럼 욕설을 하며 근무지 주변을 뛰어다녔다고 한다. 이야기가 1시간쯤 지나자 우리 부대에서 5년 넘게 근무 중인 수송관이 목매달아 죽은 그 여자 얘기를 꺼냈다. 중대장은 이 부대에 부임한 지 2년이 채 안 된다. 때문에 그 여자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다. 중대장은 신기한 듯이 수송관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중대장은 이 얘기를 부대원들이 모두 알고 있느냐 물었고 수송관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잠시 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중대장이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도 군생활 동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직접 몇 번 경험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갈 수준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지난번 처음 사건을 보고받았을 때 나는 사태의 심각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대대장에게 보고하겠다. 이에 수송관이 물었다. 보고해서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천도제라도 지내야 되지 않겠나? 천도제요. 이승을 떠도는 귀신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낸다는 그 천도제 말입니까? 지금 부대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대대장님이 기독교 신자인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내가 나서서라도 해야지. 이때 대대장이 부대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우렁찬 격려 소리가 위병소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잠시 후 중대장을 포함 모든 간부들은 CP 앞에 정렬하여 대대장을 맞이했다. 나중에 소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중대장이 대대장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무속이 아닌 불교식의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다. 며칠 후 중대장의 사비로 음식을 간단히 준비하고 불교 군종병의 섭외로 인근 절이 주지스님을 모셨다. 천도제는 오전 10시 위병소 옆 공터에서 그녀가 살던 집을 마주보고 시행되었다. 근무자와 취사병을 제외한 모든 부대원이 집결하였다. 물론 대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주지스님을 대대장 1호차로 모셔오라고 명령했다. 대대장 1호차를 타고 누군가가 위병소 정문 앞에서 내렸다.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깨끗한 승복을 입은 아주 선하고 강직한 인상의 스님이었다. 오늘 천도제를 주관할 분이었다. 제단 앞에 서서 열중 쉬어 자세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스님은 입을 열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요절, 횡사, 자기 집이 아닌 타관, 거리에서 죽는 객사,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미혼사, 자살 타살로 인한 죽음,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죽은 사고사 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저승에 들지 못하며 이승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지방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지방령들은 처음에 죽었던 곳에 머물며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리거나 또는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서 하던 일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혼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나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들면 처녀귀신이나 몽달귀신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천도제란 이런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지요. 이곳에 오기 전에 오늘 제를 지내게 될 원혼에 대한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원혼은 자신을 버린 남자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군인들에 대한 원한으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은 그 원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처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극나 광생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 없으신 분들도 오늘만큼은 꼭 이 원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 원래 천도제는 보통 2~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천도제는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행해졌다. 주지스님은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며 중간중간 절을 하였다. 기독교 신자인 사병들은 서서 기도를 했고 나머지 사병들은 엎드려 주지스님을 따라 절을 했다. 표현의 방식은 달랐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같았다. 거의 막바지쯤 술을 올리고 스님은 알아듣기 힘든 내용의 천도제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그 제문을 불태웠다. 30여 분간의 의식이 끝나자 목탁 소리가 멈추었다.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주지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고 무엇인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복에 젊은 처자 양반. 이승의 연이 당치 않는다 하여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구천을 떠돌면 어떡하나? 이승의 연이 없으면 반드시 저승에서라도 연이 닿는 법. 반드시 다음 생에는 자네의 인연을 만날 것이네. 산자를 괴롭히는 것은 극나 광생을 바라는 죽은 자의 도리가 아닌 법. 이제 그 한서린 마음을 풀고 부디 이승의 끈을 놓게나. 주지스님의 그 말에 감동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겪은 일이 서러웠는지 나를 비롯한 몇몇 부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다니. 왠지 오늘은 그녀가 친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우연인지 아니면 주지스님의 애절하고도 간곡한 부탁이 통했는지 그녀의 눈물 같은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중대장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주지스님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중대장은 머뭇거렸지만 곧 모자를 벗어 왼쪽 품에 안은 후 제단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대원들을 대표하여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제 우리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시고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단체 경례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장마가 끝난 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잘못을 빌고 죄를 씻었다는 기분 때문인지 천도제 이후로 부대원들은 사기를 되찾았고 더 이상 귀신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평화를 되찾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시작되어 훈련이 줄어들면서 파견 나갔던 부대원들이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다. 근무 일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부대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복귀한 부대원들에게 얘기하자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영화라도 보는 양 신기한 듯 듣고 있었다. 아직도 그 미스터리한 일련의 사건들의 전말은 풀리지 않고 있지만
확실한 건 이제 그 일들이 한밤의 해프닝처럼 느껴질 정도로 잊혀졌다는 것이다.